자, 이제 전문법칙도 얼마 안 남았지. 교재 510페이지 전문진술. 또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고, 출제가 안 되더라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전문 증거의 전형이죠, 전문 진술이. 내가 뭐 벌써 몇 번 설명했지만 A가 B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라면 피고인 A의 법정 자백, 증인갑의 법정 증언만 원본 증거이고, 이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 진술 기재서 모두 전문 증거라 그랬고, 이 사람들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들도 다 전문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지? 이게 이제 전문 진술인데, 이게 정확한 전문 증거죠. hearsay죠. 들었다는 거잖아, 그지? 자기가 A가 B를 살해한 것을 요청 사실을 직접 본 게 아니고 요청 사실을 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문 진술은 전무법칙의 정형을 받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지? 원칙적으로 없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피고인 A와 증인갑의 증언이 없으면 A를 유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A가 범행을 부인하면 증인갑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이 전문 증거도 예외로 증거로 쓰는데, 바로 310조 1항하고 310조 2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써요. 그래서 내가 많이 예를 들었던 게 부산 모여대 조교단 말이야. 조교라서 A가 대학 교수가 부인 B를 살해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법정에 와서 증언하면 을의 증언을 유죄 증거 쓰는데, 이 을의 말이 을이 들었다고 옮기는 A의 진술이 특진 상태가 있다. A의 진술대로 갔더니만 사체가 있더라, 이런 거. 동기가 뚜렷하다. 그 다음에 B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거금이 인출되어 넘어갔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A를 살인범으로 유죄 처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증인갑의 말을 들었다라고 우리 법정에 가서 말하게 되면 갑이 법정에 못 나오던 상황이 있어야 되죠. 갑이 죽었거나 아프거나 해가지고 법정에 못 나올 상황이 있고, 그리고 우리 용기는 갑의 말이 상식에 맞거나 논리 정연하거나 해서 특수 상태가 있으면 을의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만약에 공동피고라면, 갑하고 을이 공동피고를 하면 법정에 갑이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으니까 갑의 증언을 내용을 하는 을의 증언을 유죄 증거로 못 씁니다. 둘이 공동피고라면 이게 못 나와야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봐보죠. 316조 1항 피고한 자가 책에 똑같아요. 피고한 자가 여기에 조사자나 조사에 참여자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림에서 을이었습니다. 을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결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A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한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하나에를 증거할 수 있다. 여기 1항이고 예외고요. 1항이 예외고, 2항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결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 그림에서는 갑이었죠. 갑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한 것일 때는 원 진술자가 바로 같은 갑이라고 그랬죠. 갑이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하나의 이를 증거할 수 있다. 자, 이게 2항이고요. 책에 보면 가로 2번 피고인 진술의 전문이 바로 316조 1항 내용이죠. 거기 2번 적용 범위에 이 조사자 참여, 여기 적용 피고인 자의 조사자가 들어간다는 거, 조사자 전제도가 도입됐다는 거 조심하시고, 참고에 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했던 내용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을이 사법경찰관일 때 피의자 A의 진술을 사법경찰관으로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쓰니까 이거 법제로서 A가 범행을 부인하는 순간 얘는 휴지로 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의리 법정에 나오니까 판례가 여기에도 316조 사망을 그대로 적용했었다 그랬죠. 옛날에는 조사자를 안 넣어서. 그러다가 이제 공판 중심주의로 법이 바뀌면서 310조 사망은 이제 조소의 경우만 적용되고 진술의 경우는 여기 이제 조사자를 넣었죠. 넣어서 진술의 경우는 316조 1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타인 진술의 전문 진술. 316조 2항의 요건이죠. 312항. 그래서 원 진술자가 사망쯤에 외구조 소재 불명으로 법정에 진술할 수 없었어야 됩니다. 요걸 조심하시고요. 여기에 피곤한 자에는 조사자도 이게 들어갑니다. 1항에만 조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2항에도 조사자에 들어가고요. 자, 이제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적용 범위. 그 밑에 다만 다음부터 있죠. 다만 피곤 아닌 타인. 그림에서 갑이죠. 갑이 원수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고 있을 때는 원수자가 법정에 나왔기 때문에 310조 2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자가 법정에 출석했을 때는 원주자가 법정에 못 나올 상황이 아니니까 310조 2항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죠. 이 책에는 피곤 아닌 타인, 저 그림에서는 갑이죠. 갑이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곤 공모자 모두 일단 포함합니다. 문구상 포함이 되죠. 그렇지만 공동피곤이 됐으면 법정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죠? 그래서 원주자의 진술 불능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바로 밑에 나오죠. 다만 원주자가 공동피곤으로서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 원주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데 해당하기 때문에 310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314조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신문 당시 일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현 불능된 경우, 원수자가 1심보로 추서에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으로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현 불능의 경우는, 증언 불능의 경우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314조하고 똑같이. 자, 그런 것들 쭉 보시고, 그 판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때 또 판례도 보시고요. 원주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한 진술을 부인한 취지로 증언했다면 증거를 못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 앞에서 본문에서 좀 적용한 거죠. 원주자 공동피곤인 경우에는 312항의 피곤 아닌 타인에는 해당하지만 원주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연을 진술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재전문 증거도 별표 한두 개는 해놓으세요. 재전문 증거. 이중 전문이라고 하죠. 전문이라는 게 누구의 말을 전달하면 전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의 경험을 서류에 써놓기만 해도 그 경험을 전달하는 거니까 전문 증거인데, 그 전달한 내용이 또 전문 증거인 경우죠. 남의 얘기를 직접 봤다는 게 아니고 들었다라고 또 써놓은 것이 바로 재전문 증거인데, 가만있어 봐. 요거는 뭐 넘어가고 당연한 거고요. 자, 피고인의 법정 자료, 증인갑의 법정 증언을 이렇게 서류에 써내기만 해도 전문 증거고, 듣고 옮겨도 전문 증거인데, 그래서 의리한 말을, 자기 말을 자기가 서류에 써내잖아요, 그죠? 써내면 서류 쓴 것 자체가 전문인데 그 내용이 자기가 본 게 아니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 전문 증거가 돼버립니다. 전문 증거가 자기가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전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죠. 전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병이 갑이 A가 B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말을 의리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병이 들었다. 이게 재전문 진술이죠. 전문 진술을 또 전문하는 거, 재전문 진술이고요. 뭐 시험 문제화는 안 됐는데 의리요.
우리 그 엄마예요, 엄마고 그 갑이 5세 된 5세인가 6세 된 6세면 말 잘하죠. 5세 된 여아였어요. 여아가 갑이 여하고 그다음에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성추행 어린애들이 보통 이제 성적 행동을 하면 부모가 그걸 걱정하죠. 옆집 아저씨가 누가 애를 건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하는데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얘한테 이제 합니다. 옆집 뭐 성룡이 아저씨인가 뽀빠이 아저씨인가 성룡이 아저씨가 짬지 만졌다. 짬지 만졌다라는 말을 하면은 깎아사 먹으러 갈게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 녹음해서 이제 그 사람을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 병이 뭐냐면 엄마도 자기가 겪은 게 아니잖아. 우리 딸내미가 옆집 아저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잖아, 그치? 들었다라고 이제 법정에 나와서 말하면 전문 진술일 거고, 그 다음에 병은 일단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법정에 나와서 말하는데 우리 부인이 딸한테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병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니까 여기 부천 성폭력 상담소 여직원이 있어요. 부천 상담 직원이 있어. 상담 직원. 이 사람도 이 딸의 엄마가 성추행을 딸이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또 서류를 써내겠죠. 부천 성담소 직원이 자기 주장하고 서류를 써냈겠죠, 그죠? 아버지도 써냈겠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제 전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이 됩니다. 점점 더 많겠죠, 그죠? 또 뭐 정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다 번져 나갈 수 있는데 우리 대원 판례가 이런 이중 전문, 재전문은 너무너무 번거롭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증거로 못 쓴다 그랬어요. 전문 법칙에 반해서 일단 증거를 못 쓴다 그러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문 진술이 기재되는 서류죠. 여기까지는 전무부치 예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서류로 돼 있으면 서류에 관한 전무부치 예의 요건 312조 14조 요건을 갖추고, 그다음 그 내용이 전문 진술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니까 피고인 진술을 전문했으면 312조 1항의 요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전문하고 있으면 312조 2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5세 여아가 법정에 나와서 기억 안 나요 했으니까 증언 불능 상황이었죠, 그죠? 그래서 316조 2항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치주자가 법정에 나와도 진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죠. 우리 딸내미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했는데, 근데 의뢰의 진술을 증거로 쓰려면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녹음 테이프였어요. 녹음 테이프를 틀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려고 지배하게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죠. 깎아서 줄게. 그 말해라. 네 지난번에 했잖아. 이야기해라라고 자꾸 유도해요. 그러면 이거는 믿을 만한 말이 못 되죠, 그죠? 특신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증거가 없다. 이걸 뭐 증거로 못 쓰는 거고, 물론 이제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면 증거로 쓰죠. 전문 증거들은 증거로 동의를 쓰는데, 증거 동의하면 증거로 쓰는데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안 한 거죠. 성추행 사건에서. 자, 그거를 확인한 판례가 있고요. 판례 정리해 놓은 거 먼저 봐보세요. 재전문 증거 나오고 판례 정리해 놓은 거. 판례는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자, 일단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줄 쳐놓고요. 증언이 있다고 봅니다. 312조 내지 14조와 16조 요건을 갖추면 증언이 있다고 보나, 재전문 진술이나 그 아빠의 진술이나 엄마의 말을 들었다는 아빠의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아빠의 자술서나 성폭력 상담소 여직원이 작성한 조서는 전문법칙에 증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 자, 이걸 확인한 판례,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한 3개 놓으세요. 판례 항상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원칙입니다.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310조 규정, 즉 전무법칙이죠. 전무법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이 없다. 다만 피고나는 자의 공판 중에도 공판 진술에 피고인이 진술을 해야 한 것일 때는 310조 1항 피고인 진술의 전문 진술이죠. 규정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헤어진 때는 증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줄쳐놓으세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여기까지는 전부적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쓴다 그랬죠. 312조 내지 14조에 의하여 증언에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즉 뭐 성립이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나아가 31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 특신 상태죠. 갖춘 때는 예외적으로 증언에 인정된다. 이거는 피고인 진술의 전문 진술일 경우입니다. 310조 1항에 적용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두 번째 문단. 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또 원칙이죠. 전문 증거니까 310조 2 전무법칙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이 없다. 다만 전문 진술은 310조 2항의 규정 피고는 아닌 타인의 진술의 전문이죠. 규정에 따라 원주자 사망, 질병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행해진 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증언하겠다. 그리고 그 전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조서는 312조 14조 규정에 의하여 증언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311조 2항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이 전문이니까 310조 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예외적으로 증언하겠다. 형사법원 전문 진술에 대하여 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하나요. 예외적으로 증언될 인자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자, 그 다음 줄 치세요. 제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제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성폭력 상담소 직원의 증언이나 또는 그 사람의 진술서나 이런 거죠. 진술서에 대해는 달리 그 증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한 별표는 없어요. 전문 증거의 경우는 증거 동의 대상이 됩니다. 증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한 310조 2, 즉 전문법칙 규정에 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증거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속이죠. 증거 동의가 있으면 증거는 됩니다. 전문 증거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문 증거와 관련된 문제를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4절 새로운 과학적 증거인데 포인트가 새로운 과학적 증거는 이제 주로 사진과 녹음물 많은 녹음 테이프죠. 아직까지 녹음 테이프인데 녹음 테이프도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이것도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녹음 파일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녹음 데이터나 그지 파일 형태로 존재하니까 테이프 형태도 없죠. 그래서 이게 아주 사진이니까 CCTV 이런 거니까 확실한 증거인데. 그 여차 잘못하니까 CCTV에도 장난을 쳐가지고 초능력 CCTV 되는데 그것도 장난을 쳐가지고 이것도 못 믿겠더라고. CCTV도 그지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과학적 증거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도 전문 증거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게 포인트예요. 볼 거냐 안 볼 거냐. 근데 그렇게 문제화가 많이 될 건 없고요. 책에 보면 학설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좀 내용을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만 쭉 보시고 판례가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판례가. 그래서 둘 다 그 논리가 사본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사진하고 녹음이 다 사본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진술 녹음 이런 거 있죠. 진술을 촬영했다든가 또는 진술을 녹음했다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장 녹음이 있어요. 현장 촬영이나 현장 녹음한 거 있죠. 그래서 둘이 이제 똑같이 측정하는데
우리 다음 판례가 진술 촬영, 진술 녹음의 경우는 그냥 종이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조서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장 촬영은 이거 증거물로 봐요. 증거물로 보지만 현장 녹음은 증거물로 안 봅니다. 진술로 봐요. 그래서 현장 촬영은 그 사건 사고 현장의 경우는 전무치 예외 요건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증거로 쓰지만 현장 녹음의 경우는 전무치 예외 요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술 증거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고요. 먼저 4번인 사진의 문제가 나오는데, 4번의 사진. 그것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가 있죠. 514페이지. 4번인 사진도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그 원본과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판례 별표 한 4-5개 해놓으세요. 아주 많이 출제됐어요. 이쪽 판례. 자, 이게 무슨 거냐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날라온 거야. 문자가. 그래서 핸드폰에 이런 협박 문자가 날라왔죠. 개 같은 놈아, 네가 죽으면 혼자 죽을 줄 아냐. 18새끼야. 뭐 각오해라. 뭐 이렇게 협박 문자가 날라온단 말이야. 한두 개가 안 날라오죠. 2천만 원 없다고 사람 살 당신 죽을 줄 알아. 뭐 온갖 협박 문자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범죄죠, 그죠? 범죄니까 핸드폰을 그대로 내도 돼요. 이 새끼가 나한테 이런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판사님 보세요를 보내면 이게 그대로 증거가 되죠. 이건 뭐 전무법칙 예외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죠. 뭐 서류를 쓴 게 아니고 이 문자가 왔다는 것 자체니까. 근데 이거를 못 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문서로 냈으면 문서로 서류로 써냈으면 그 자체가 전문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사진은 문서하고 다르죠. 그걸 그대로 찍었으니까 찍었다 해서 바로 전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문자가 왔다는 걸 그 자체를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협박 문자가 그 문자를 찍은 사진은 전문 증거가 아니고 그냥 증거물로 봐요, 판례가. 봐보세요, 판례가.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한 것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냥 욕설로 보내서 모욕죄의 증거가 될 텐데 이 반복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에 가지고 가중처벌이 돼요. 그래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증거되는 경우 문자 정보가 증거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이 직접 접수하고 경험적 진술에 가능한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무죄 적용되지 않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문자 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어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사진은 전문이 아니라고요.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술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를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 전무죄 예외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그냥 증거물로 봐요. 증거물로 보기 때문에 뭐 내용 뭐 성립이 진정 부정한다. 내가 찍은 게 아니다. 뭐 급하면 딱 부정하지. 오늘 조원진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결국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어. 왜 고발일까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피해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기는 좀 바쁜 일이 많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다 대응할 뭐 정신적 여력도 없고, 그래서 제3자가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저러면 징역형 나오면 벌금형이 나오거나 징역형 나오면 이제 피선거로 박탈되니까 조원진은 국회의원을 내놔야 돼요. 이건 면책특권의 대상도 아니야. 국회 내에서야 면책특권이 되는 거지. 국회 밖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의 대상도 아닙니다. 뭐하다 거기까지 갔어? 제3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거하고 다릅니다. 비교 판례 잘 보세요. 비교 판례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남자친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어린 누나입니다. 누나한테 협박 문자를 보낸 거예요.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협박 공갈을 했구나. 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병이라는 이 누나의 동생, 남동생한테 내가 이런 사실로 협박 공갈을 당했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이걸 보내고
요거를 보낸 거를 또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요거는 협박 문자 보낸 거하고는 다르죠. 협박 문자를 보냈으면 그 자체가 범죄된다고 하는데 얘는 협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경험을 문자로 보냈고 그 편지를 보낸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전문이죠, 전문. 그 다음에 그걸 찍었으면 사진은 또 전문이죠. 사진을 또 그 문자를 사진을 또 찍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문법칙이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출자의 누나가 나와서 내가 보낸 문자가 맞다, 즉 성립이 진정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이게 남동생이 내 카메라에 찍은 내 사진이 맞다. 이것도 성립이 진정을 인정하고 그래야 증거로 씁니다. 이는 313조 1항이 적용되겠죠. 자, 보자.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이게 이제 이거 뭐 납치범이었구나. 공갈 납치범.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의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한 사진인데 그 줄 쭉 치고요. 는 증거서를 좀 피해자 진술서에 준한단 말이야.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그러면 이거는 313조 1항 단서일까 본문일까? 본문이네, 본문. 피고는 아닌 자니까. 그래서 성립이 진정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작성자가 성립이 진정을 해야 되죠. 진술서니까 작성자. 진술서에 준하는 것을 취고함이 상당할 것인가. 진술서에 관한 형사법 313조 1항 정확하게 말하면 1항 본문입니다. 본문에 따라 문자 메시지 작성자인 피해자가 누나죠. 누나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동생에 보낸 것 같음을 확인하고 즉 성립이 진정을 확인하는 거죠. 동생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라고 확인한 이상 즉 얘도 사진에 대해서도 성립이 진정을 확인한 거죠.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성립이 진정이 증명되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할 수 있다. 즉 전문 증거로 본다는 거죠. 그때는 이 두 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은 또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진술의 일부인 사진, 즉 검정조서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현장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을 찍은 사진, 감정을 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 수술 부위를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검정조서나 감정서 일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범행 전 사진이 만약 붙었다, 검정조서에 감정이 붙었다 그러면 앞에서 봤다시피 그거는 그냥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를 취급하면 되죠. 검정조서나 감정조서 취급할 필요가 없고요. 뭐 그런 거고 문자는 잘 안 되고 현장 사진은 뭐 논쟁이 있죠. 비진술 증거로 보자, 진술 증거로 보자. 근데 판례가 비진술 증거로 보는 입장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런 정도로 보세요. 왜냐하면 공갈 목적으로 찍은 나체 사진 사건이라는 게 옛날에 간통죄에 있었을 때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간통죄 유죄 증거로 그냥 쓰면서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CCTV 이런 것도 그 자체 그냥 증거물 같이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증거 제외 요구를 안 해요. 그런 정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녹음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녹음 테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본인 녹음이 있고요. 진술 녹음인데 진술 녹음은 종이에 쓸 걸 급해서 녹음을 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피의자 신문조사하고 뭐 참고인 진술서하고 똑같이 합니다. 하면 돼요. 조서로.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 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취급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내용 부인하면 이거 또 증거를 못 쓰는 거죠. 피고인이. 그 다음에 현장 녹음이 문제죠. 518페이지 현장 녹음. 현장 녹음은 CCTV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다르죠. 그래서 우리 대원 판례가 현장 산해 폭행 잘 안 나온다. 공갈 현장 이런 사진하고 현장 그 녹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녹음은 판례가 그 진술 녹음 일정으로 봐요. 그래서 정무 제외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사인이 했으면 313조 요건, 즉 성립이 진정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고 이제 비밀 녹음의 증거 능력 문제가 됐는데 여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고 비밀 녹음하면 통비법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돼요. 519페이지에 있고요. 근데 문제가 사인이 비밀 녹음한 경우가 문제죠. 사인이 비밀 녹음한 경우. 사인의 경우도 통비법이 적용됩니다. 통신비밀법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그쪽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디냐면 519쪽에 그 가로 4번 비밀 녹음 증거 능력에서 방과류 2번 사인의 비밀 녹음 별표 세나게 해 놓으세요. 일단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제3자 녹음, 일반 당사자 동의 녹음, 당사자 녹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봐보죠.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몰래 C가 몰래 A, B 양당사자 몰래 따고 들었어요. 이게 제3자 녹음입니다. 제3자 녹음 도청의 전형적 형태죠.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통비법 위반이고요. 형사처벌돼요. C는 형사처벌도 되고 징역도 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증거로도 못 씁니다. 증거 능력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C가 당사자 한 사람, 대화 당사자 한 사람, 전화 대화 당사자 한 사람 A의 동의를 받거나 C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면 일방당사자 동의 녹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통비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앞에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 봤는데 감청이라 하면 대화의 양당사자 몰래 하는 거고 양당사자 다 동의를 얻지 않으면 위법한 감청으로 받죠. 그죠? 도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방 당사자 한 사람의 동의만 받는다고 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A가 B 몰래 또는 B가 A 몰래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 이게 이제 당사자 녹음인데 이거는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법 위반이 아니고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는데 이게 넓게 봐서는 사실 위법 수집 증거죠. 상대방의 뭐 사생활의 침해, 헌법상의 이익을 침해해요. 근데 사인의 경우는 위법 배제법제 적용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넓게 보면 위법 수집 증거지만 증거로 씁니다. 다만 이제 통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통비법 위반은 아니고요. 헌법 위반이긴 할 텐데 증거로 쓰는데 정오치 예외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정오치 예외 요건. 자, 그래서 A가 B의 말을 녹음했는데 당사 녹음인데 요에 그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한다 그러면 B가 이제 참고인이 되죠. 이 B가 참고인이면 형사법 313조 1항 본문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313조 1항 본문이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나 진술 기재서죠. 그죠? 그래서 A가 B의 진술을 녹음했는데 B가 피고인 아닌 자란 말이야. 그래서 313조 1항 본문이고 그러면 진술 기재서에 해당하겠죠. B의 말을 A가 듣고 적은 거니까. 그러면 작성자는 A고요. 진술자는 B예요. 작성자, 녹음한 자는 A고 녹음된 목소리 주인공은 B단 말이야. 그러면 313조 1항 본문에 따르면 작성자가 성립이 진정을 인정해? 아니면 진술자가 성립이 진정을 인정해야 돼? 진술 기재서의 경우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이 진정을 인정해? 아니면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이 진정을 인정해? 진술 기재서. 진술자지, 진술자. 그지? 그래서 원진술자. 여기서는 진술자죠. 진술자의 법정 증언에 의해서 성립이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의 진술이 만약에 피고인이 진술을 하면 313조 1항 단서로 가죠. 313조 1항 단서로 가서 그러면 누가 성립이 진정을 인정해요? 314 1항 단서면 작성자죠. 작성자. 왜냐하면 B가 진술자인데 본문으로 가보면 자기가 다 부인할 거란 말이야. 진술자로 치면. 그래서 진술자가 아니고 이번에는 녹음한 사람 A가 피고인의 말을 내가 듣고 녹음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31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작성자의 진술에 성립이 진정 인정되면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원리를 알고 책을 일단 정리해 보고요. 참 특징사항도 있어도 되죠.
자, 먼저 제3자 녹음부터 그리고 이거 관련된 판례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519조 맨 밑에 사인의 비밀 녹음 동그라미 1번 제3자 녹음 통신비보법 4조 14조에 증거내 없다 줄쳐놓으세요. 제3자 녹음은 위법입니다. 통비법 위반이고요. 뒤에 넘겨서 동그라미 2번 당사자 일방 동의 녹음도 마찬가지죠. 동법 위반이 됩니다. 당사자 일방 동의 녹음. 자, 판례가 거기에 소개돼 있죠. 판례도라고 돼 있는 거. 그래서 요 판례가 요겁니다. 미장원 사건 판례라는 건데 미장원 사건. 이게 저기 어디더라? 저 어디야? 저기 서해안 타고 내려가면 목감이라는 쪽에 있구나. 목감에 어디 아파트 단지였는데요. 아파트 상가에 그 미장원하고 이용소가 옛날에는 경쟁업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경쟁업체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머리를 미장원에 가서 커트를 하니까. 나도 오랫동안 이거 미장원에서 커트하다가 뒷머리가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 민망하더라고. 미장원에 가서 깎아달라면 미장원 아줌마가 깎기를 열심히 깎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그러니까 뭐 짜증 비슷하게 내더라고. 속으로 겉으로 안 내지만.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미장원에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이용소 갔는데 거기 80 노인이 하시는데 아주 머리를 내 마음대로 딱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요. 이용소에 가는데 거기도 한 상가 건물에 이용소 미장원 막 있는데 막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서로 전쟁이죠. 그래서 찍어내려고 그랬어. 이용서가 미장원을 찍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장원 사장이 밑에 조수 있죠. 조수. 요즘 뭐라 그러나? 옛날엔 시다바리를 그랬는데 시다바리한테 시킨 거야. 미장원한테 전화하라고. 뭘 전화하느냐면 미장원에 귀걸이 한다고 나는 귓불이라고 그랬는데 귓불이 표준어라고? 근데 둘 다 표준을 해. 내가 찾아보니까 귓불도 표준을, 귓볼도 표준을. 우리는 귓불로 쓴 것 같아. 귓불. 귓불을 이걸 뚫어주면 위생법 위반인가 봐요. 위생법. 미장원이나 이렇게 귀걸이 파는 데서 아무런 허가 없이 교육 안 받고 뚫어주면, 그리고 우리 딸내미 뚫었는데 좀 감염이 돼 좀 붙더라고. 그게 문제인가 봐. 그래서 곧 뚫어주느냐라고 전화를 하게 합니다. 하고 자기가 그 전화 내용을 녹음을 해요. 녹음을. 이게 뭐야? 당사자 일방 동의 녹음이지. 얘가 녹음했으면 통비법 위반이 아니죠. 근데 얘가 사장이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 거야. 이놈들이 위생 위반의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거 허가 취소하고 미장원 쫓아내라라고 이제 신고를 해요. 근데 미장원 요 아줌마도 만만찮았나 봐. 그래서 변호사 사가지고 이제 둘이 싸웠는데 어떤 새끼가 그 제보했어라고 찾았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취재원 보고를 안 해주죠. 그래서 얘가 했는데요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움이 났어. 미장원하고 이용사하고 대판 싸움이 났고 이제 역공을 한 거죠. 역공을 뭐 했냐니까 니들이 바로 통비법 위반했어. 나가려면 니들 나가. 통비법 위반해도 거꾸로 이제 고소를 합니다. 뭐 고발인가? 고발해서 했는데 결국 이 통비법 위반이 맞죠. 일방 당사자 동의만 없고 그리고 통비법 위반이니까 이용소 사장은 통비법 위반으로 징역 살죠. 붙들려 가고요. 미장원 사장은 이 통비법 위반의 증거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위생법 위반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장원은 계속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잘못 자르면 결국 지 눈을 지가 찌르는 게 돼버려. 지가 찍혀나갔죠. 미장원 찍어내려고 머리를 썼다가 지가 찍혀나갔어요. 그래서 법을 모르면 이렇게 당합니다. 법을 모르면. 법을 알고 얘 보고 그냥 하라고 녹음하라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요거 똑같은 게 요게 요 판례가 나왔어요 시험에. 판례 발표하는 3개 놓고요. 똑같은 상황이 그 경찰이 그 공범한테 공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경찰관이 휴대폰을 준 거야. 주고 전화하라 그러고 여기 녹음을 한 거지. 공범한테. 그러면 경찰이 옷 벗어야 되잖아. 통비부 위반이잖아. 그치? 수사기관이 갑으로부터 피고인의 만행의 관리에 관한 위반 범행의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위 범행에 관한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 그러면 자기가 녹음한 거와 똑같잖아. 일방 당사 동의 녹음입니다. 는 수사기관 스스로 주체되어 구속 수감된 자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내용을 통한 것으로서 불법 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그 자체는 수사보고서의 기재까지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증거 동의하고 상관없이 다 증거능이 없다 동의해 놓으세요. 일방 당사자 동의 녹음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녹음 봐볼까요? 당사자 녹음은 증거로 씁니다. 그래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되고 판례도 돼 있다고 보죠. 대화 당사자 비밀 녹음한 녹음 테이프의 증거를 인정합니다. 자, 판례 봐보세요. 판례에다가 전체적으로 별표한 4개 해놓고요. 이쪽 판례들은 상세히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먼저 당사 녹음 1 돼 있는 거.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전화를 걸어오자 했는데 피고인이 강간범이 강간하고 나서 또 만나자고 그 피해자한테 또 전화를 또 걸어오는가 봐. 그래서 그 내용을 녹음합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를 녹음한 경우 이게 전화 당사자 녹음이죠. 그래서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써요.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할 수 없다. 통비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당연하고요. 뭐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헌법상의 위법 수집 증거도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여기 A, B 둘이 대화하는데 A가 B 몰래, B가 A 몰래 녹음하는 거는 통비법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C가 몰래 녹음하면 통비법이 아닌데, 이거는 C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 D라는 놈이 3명이서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하고 있는 T가 AB 몰래 녹음했으면 이건 제3자 녹음은 아닙니다. 얘도 당사자예요. 대화 당사자 녹음이니까 이거는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요 판례, 그 당사자 녹음 1의 두 번째 판례죠.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줄쳐놓으세요.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통비법 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동감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녹음이 참고인 진술의 녹음인데, 참고인 진술 녹음. 자, 요거는 밑에 판례에 거기 나와 있는데, 그 목포 신명여상, 지금 뭐 이름이 바뀌었겠죠. 목포 신명여상, 여상이라 이름도 다 바뀌었잖아. 여상에서 나온 일인데, 그 정교조가 아주 문제가 됐을 때, 요즘도 뭐 불씨는 잠복해 있는데, 그래서 비정교조 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교조 교사가 있었어요. 이 정교조 교사가 눈에 가신 거예요. 비정교조 교사가. 그래서 이제 찍어내려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교조 교사의 여기 이제 교사가 담임으로 있었는데, 담임으로 있는 학급에 그 학생들 몇 명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비정교조교사가 담화를 나눠요. 다과를 베푼다고 판례에 돼 있어요. 다과를 베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녹음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니까 요걸 유도해요. 수업 시간에 정교조 교사인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북한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느냐, 북한 찬양 발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물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녹음해요. 그리고 이 녹음 테이프를 이 정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국보법 위반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죠. 그래서 이제 여권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보안법 사건의 피고는 정교조 교사고요. 이 학생들은 이 국가보안법 이 범죄를 목격한 얘네들이 그 증인 내지 참고인이죠. 그죠? 참고인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 진술을 녹음한 거니까 이건 이제 당사자 녹음이고 둘이 녹음했으니까 제3자 녹음이 아니고 당사자 녹음이고요. 당사자 녹음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고 정무죄 요건을 갖추면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근데 요 원 진술자가 참고인이 진술이잖아, 그지? 그러면 형사법 313조 1항 본문이야, 단서야? 본문이지.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담겨져 있는 거고 본문이고, 본문이면 이런 또 진술 기재서잖아. 진술 기재서면 작성자는 녹음한 사람이고 작성자, 그다음에 그 진술자는 녹음된 학생들이잖아요, 그지? 둘 중에 누가 성립이 진정을 인정해야 돼? 313조 1항 본문이면 이게 진술 기재서단 말이야. 진술서가 아니고. 진술서면 작성자지, 그지? 진술 기재서니까 진술자지, 진술자. 그래서 누가 나가서 성립이 진정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네들 학생들이, 그지? 우리가 무슨 선생님 비정규직 교사 그분이 오라가서 집에 가서 뭐 담화 나누면서 다과를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말이 맞다, 우리가 말한 적이 맞다라고 법정 나와서 북한 찬양 발언했다고 증언해버리면 그냥 처벌하는데 똑같이 반박하기 힘드니까 성립이 진정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한 게 맞다 그러면 증거로 써요. 우리가 한 말이 맞다고 그래서 증거로 쓴 거지, 그지? 자, 요거를 이제 그 앞에 판례부터 보십시다. 첫 번째 판례부터 요게 그 내용인데, 주 내용인데,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는 아닌 사람과 참고리죠.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형사법 312조 13조 규정 외에 피고는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이 말은 313조가 적용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이 들어가 있나? 313조 적용. 어디가 있어? 그렇지, 그지?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면 동의하지 않은 한 전문 법칙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거. 둘째, 형사법 313조 1항, 정확하게 말하면 1항 본문에 따라 공판중이나 공판결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이에요. 원진술자로 되어 있지만 진술서 같으면 작성자고요. 진술 기재서 같으면 진술자입니다.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거, 즉 성립이 진정이죠. 성립이 진정하는 점이 인정돼야 된다. 따라서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 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 절차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녹취록이라는 게 녹음 테이프가 나오면, 녹음 테이프나 녹음 파일이 나오면 이거를 판사가 다 틀어서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판은 이번에 보니까 소년범 재판도 3분의 1명 꼴이라고 할때 3분 재판도 안 한 거야. 서류 보고 그냥 땅땅 서류 보고 땅땅 이런단 말이에요. 변명 한마디 들어보고. 그래서 빨리빨리 재판해야 되는데 녹음 테이프를 틀 시간이 없어. 그래서 법원 근처에 가면 이 타이핑 전문 타이피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바로 쳐주는 거야. 녹음 테이프를 듣고 그거를 써놓은 것을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 타이핑한 것을 풀어가지고 서류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쭉쭉 넘겨보고
범행과 관련된 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범행과 관련된 부분만 파악해가지고 바로 증거로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이 기재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더라도 그만으로 증거를 할 수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이 내가 말한 내용과 맞다라고 하는 성립 진정을 인정을 받아야 되죠. 녹음 테이프나 녹취록이나. 그래서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성립 진정을 인정받지 않으면 증거를 못 써요. 이거 많이 출제됐고요. 자, 그다음 피고인 정교조 교사의 동료교사, 비정교조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정교조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해 실시한 검증 내용은 이거 언뜻 보면 제3자 녹음인데 아니죠. 둘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녹음이고요.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에 설치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검증 소지 첨부된 녹취소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 쭉 쳐보세요. 자, 금방 얘기한 건데 녹음 테이프나 녹음 파일이 제출되면 그걸 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다 듣고 앉을 수가 없다고요. 온갖 잡담하고 다 섞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 타이핑을 치게 하죠. 뭐 법원석이나 아니면 외부에 맡겨서 타이핑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녹취록을 떠오죠. 그래서 뭐 떠드는 말을 다 쳐놓습니다. 타이핑 빨리 친 사람은 뭐 말하는 순간 쳐내잖아. 그래서 갖고 오면 이제 법원 판사가 이걸 검토를 해야 되죠. 오타 있는 거 고치고. 그래서 요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거하고 이게 타이핑된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한 번은 들어보고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요거를 검증조서로 써붙입니다. 내가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녹음한 거 똑같아. 그거를 인정을 붙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이거는 311조의 법원법관 검증조서로서 무조건 증거를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때는 311조인지 몰라도 알맹이는 여전히 313조 1항에 사인 진술서나 진술 기재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311조를 적용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불과하여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다. 즉 313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저 위와 같은 학생들의 대화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법 311 내지 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즉 313조 적용된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 테이프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 테이프 녹음 내용 및 검증조서 기준 중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법 313조 1항에 따라 정확하게 말하면 1항 본문이죠. 공판중이나 공판기에서 원진술자인 여기는 진술자죠. 작성자가 아니고 학생들의 진술이에요. 이 사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 성립이 진정이죠. 성립이 진정이 인정된다. 자, 그리고요, 요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판례가 나옵니다. 522페이지 두 번째 판례. 그렇지만 라고 된 거. 이거 313조 많이 받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디 갔나?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녹음 테이프에 대한 검증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그 줄 쳐놓으세요. 이제 녹취록을 떴는데 이번에 녹취록은 여기 녹음 테이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녹취록에 기재된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이번에 검증서 똑같이 썼어요. 이번에는 뭘 검증을 했냐니까 요 녹음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목소리가 술이 취해서 한 말이냐 아니냐. 맨정신으로 했나 안 했나. 왜냐하니까 뭐 사기로 기소됐는데 돈 얼마 주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안 줬단 말이야. 그러자 네 준다고 그래놓고 왜 안 줬냐 이러니까 그때 술이 취해서 정신없어서 내가 기억을 못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술이 취해서 한 말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알잖아. 그치? 혀가 꼬여서 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들어봤다면 이거는 그 자체가 법원의 검증조서죠.
목소리의 상태를 법원 판사 직접 듣고 검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311조가 적용됩니다.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 이걸 내가 아마 추가를 해놨을 텐데 술에 취해서 한 말인가 아닌가 이런 걸 넣어놓지 않았나? 안 넣어놨구나. 아, 도움말에 넣어놨구나. 도움말에. 술에 취해서 한 말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녹음 테이프에 대한 검정 조서 기재 중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정 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311조하여 당연히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립이 진정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수사기관에 하는 사인이 피고나는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는 소리 부분은 녹음 테이프하고 똑같이 판단하면 되죠. 사진 부분은 사진하고 똑같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이 그 유아성 범죄의 경우에 유아성 범죄는 유아성화자가 있단 말이에요. 애들을 또 좋아하는 그 변태들이 있어요. 5세, 4세, 5세 이런 애들. 얘네들은 자기가 뭘 당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보통 이런 유아하고 성 범죄 상담소 직원하고 인형놀이를 한다고. 인형놀이를 하면서 보통 그 어린이집 버스 기사 요번에 보니까 저기 신안 어디 마트 아저씨 삼촌 이런 사람이 성추행을 하거든. 그래서 어디에 만져서 몸 어디 만져서 팬티 벗겨서 하면서 인형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요거를 녹화를 떠요. 녹화를. 둘이 말하는 것은 녹화를 떠가지고 요 녹화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는데 이 피해자의 진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참고인 진술 조서가 됩니다. 결국 참고인 진술 수사기관에 했으면 진술 조서가 되죠. 그냥 사인이 했으면 참고인 진술 기재서가 되겠고요. 이걸 녹화해가 증거를 했는데 둘 다 이제 참고인 진술 조서를 내거나 진술 기재서를 내거나 원치주자인 피해자인 얘가 법정에 나와서 최소한 이 조서에 성립 진정을 인정해 줘야 되죠. 성립 진정. 내가 말한 게 맞아요라고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지가 당한 걸 다 법정에 증언하든가 해야 되는데 4세, 5세 그리고 이게 문제됐을 때는 애가 이미 4, 5년 커가지고 8세가 됐거나 이게 커버렸죠. 그래서 기억도 못해. 재현이 불가능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당시 금방 들으면 애는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성립 진정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314조의 예외를 정해서 증거로 쓰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판사가 아이디어를 하나를 냈어요. 이 경우에 애가 조금 나이가 그래도 있었나 봐.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니까 요 녹음 테이프를 법정에 모니터에 튼 거야. 모니터를 틀고 이 피해자인 유아가 법정에 나와 있어서 성립이 진정을 하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네가 말 안 들어 됐냐 이러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에 나와서 이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얘가 너 맞냐 아니냐 그것만 물었어. 너야 아니야 물었더만 자기도 아니다 그건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건 제가 맞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맞습니다라고 하자 판사가 야 그러면 성립이 진정 인정한 것으로 치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성립 진정을 인정했어요. 자, 봐볼까요? 비디오 테이프의 촬영 대상 상황과 동태민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서 녹음 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디오 테이프의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비디오 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교의 시청을 맡은 원 진술자가 비디오 테이프의 피촬영자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이라고 진술하고 내가 맞다고 한 것은 결국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의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거 성립이 진정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증거로 쓴다는 거죠.
쓴다는 거고 아마 이제 성폭력특별법에서 성립이 그렇구나 여전히 똑같구나. 성폭력특별법에 하더라도 성립이 진정을 받아야 되죠. 근데 성립이 진정을 받아야 되는데 유아이거는 성립이 진정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편법을 쓸 수밖에 없죠. 아니면 314조를 적용하든가 진술 불능 상황을 인정해가지고 증거로 쓰든가 해야 되죠. 자 마지막 판례는 그 사실 빼셔야 돼. 이게 간통죄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통죄 판례이기 때문에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온 김에 디지털 증거 능력까지는 하고 쉬자. 디지털 증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나오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세요. 별표 한 5개나 나. 디지털 증거 능력. 이제 노브 테이프라는 것도 없단 말이야. 보통 USB나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또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 입력하여 기록된 문자 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 핸드폰에 나와 있거나 프린트를 한 거죠.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물 그 프린트한 물건에 동일성 인정돼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변형이 되면 안 되죠.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프린트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돼야 된다. 흠결이 없어야 되죠. 동일성이 있어야 되고 무결성도 있어야 되고. 특히 정보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정한 매체로부터 복사를 해온 거죠.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정한 매체 사이에 원본에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걸 USB에 옮겼단 말이야. 그거를 자료의 동일성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이런 것도 담보돼야 된다. 당연히. 자, 그다음.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 USB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는 전무법칙이 적용되므로 자 포인트가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뭐 순실이가 뭘 했다 이런 거죠. 컴퓨터 태블릿 PC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런 거죠. 진실성에 대해서는 전무법칙이 적용되므로 원죄정서법 313조 1항에 의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1항 본문이겠죠. 그 작성자 또는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진담이 증명된 데 하나 이를 증거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저장 매체에 기록된 문자 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 같은 내용의 문자 정보 존재 그게 담겨져 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게 문제될 때는 전무법칙 적용이 안 되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뇌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전문적어가 되겠지만 그런 문자를 받은 게 있다. 그런 문서 자체가 있다. 이게 문제될 때는 그 자체가 원본 증거 때문이죠. 전무법칙 적용 안 됩니다. 성립이 진정을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도 있죠. 이번에는. 왜냐하면 313조 2항이 들어왔잖아. 그지? 32항에 들어와서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성립이 진정을 부정하면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그 성립이 진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성립이 진정함이 증명돼 하나에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바뀐 법에 하면 틀리죠. 디지털 포렌식으로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곤란해요. 문제 출제자는 아직 옛날 판례에 머물러 출제한단 말이야. 자, 쉬었다 가자.